이슈 투데이. 네,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문선영입니다. 네. 자, 이 빌보드 차트에 BTS 지민의 Like Crazy라는 노래가 4월 첫째 주에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. BTS가 그동안에 빌보드 차트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은 이번 뉴스는 한국의 싱글 가수가 1위에 올랐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사실 한국 싱글 가수가 1위에 올랐 것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네.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기도 하죠. 지난 10년 동안 이게 빌보드 차트에 가장 많이 1위에 오른 아티스트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? 누굽니까? 아마 미국의 가수들, 팝 가수들을 연상하실 텐데요. 놀랍게도 BTS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렇게 정말 수많은 해외 팝 가수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가수들을 제치고 그 BTS가 지난 10년 동안 그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6곡이나 1위에 올랐다라는 건데 10년에 6곡이라고 치면은요. 그 실제로 뭐 1년에 한 곡씩만 1위 오른다고 해도 영광인데 BTS 경우에는 첫 빌보드 차트에 2018년도에 입성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6년 동안에 6곡이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작년에 공식적으로 BTS가 공식 활동, 그룹 활동을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 이후에 K-팝이 주춤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그 BTS 각 멤버들이 뭐 솔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정국이라는 가수는 지난 월드컵 때 그 주제가인 드리머로 폭발적인 인기를 또 거두기도 했고요. 이번에 지민이 솔로 Like Crazy로 1위를 차지하면서 K-팝이 그동안 그룹 활동뿐만이 아니라 개인 아티스트로서의 실력을 좀 증명하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에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요.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K-팝들끼리 정말 경쟁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. 피 터지는 경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렇게 해서 1위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빌보드에서 1위 하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날이 정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K-팝의 위상이 대단했는데 특히 이번에 싱글 부분 1위 지민의 노래 뭐 저는 사실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은 다 의견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K-팝이 그룹 아니면 힘이 없다라는 그런 약점 아닌 약점을 이번 기회에 만회를 했다. 그리고 K-팝의 가능성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비틀즈가 1위를 하고 그다음에 폴 맥카트니나 존 레넌이 솔로로 1위를 하고 이런 거 거의 비견한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정확한 표현이신데요. 그룹 활동으로 했던 멤버들이 이제 솔로로 정말 1위를 하는 게 기존에 정말 정평이 나 있는 레전드 같은 그런 그 팝 가수들의 그 행보를 지금 우리 그 BTS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그 전시 역할도 좀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예상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찬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네요. 근데 우리는 이게 실감이 잘 안 와요. 실감이 잘 안 왔어요, 솔직히. 네네. 근데 아까 잠시 전에 그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빌보드 차트에 많이 오른 곡이 오른 가수들이 BTS라 그래서 전 솔직히 놀랐습니다. 좀 그래요? 몰랐어요. 아, 네. 저도 아마 놀랐습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좀 몰랐어요. 네. 그 정도구나. 그 예전에 한국의 가수 싸이가 빌보드 그 핫 100에서 2위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많은 가수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오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은 그 지난 2001년도에 김범수의 하루라는 곡이 있어요. 그 Hello Goodbye Hello라는 영어 버전인데요. 이게 2001년 12월 6일 그 주에 81위로 올라가지고요. 그 다음 주에는 51위로 더 껑충 뛰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뉴스 시간에 막 보도되고 막 그랬어요. 얼굴 없는 가수 김범수. 네,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도요, 헬로 굿바이 헬로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기억이 나는데 그 K-팝이 그러고 보면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뜬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서서히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범수 씨가 2001년도에 이제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고, 근데 그 당시에는
굉장히 이상한 그런 뉴스이자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었고 그리고 또 하지만 뭐 100위권에는 들어섰지만 그게 탑 10이라든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. 미국이나에서 아주 그렇게 많은 그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네.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K-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빌보드 입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고 나서 뭐 보아라든지 아시아의 별이라고 이제 불렸던 보아라든지 네네.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더걸스 그야말로 그 K-팝의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볼 수 있죠. 이제 이런 분들이 빌보드에 조금씩 진출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싸이가 강남스타일이 폭발하면서 네. 2위에 오르면서 그때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었죠. 그 2위가요. 이런 것도- 여러 주 한 7주인가 뭐 이렇게 되게 오래 갔어요. 그 2위도. 맞습니다. 네네. 싸이의 예. 지금도 강남 사랑받고 스타일이. 있는 네. 지금도 모든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K-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강남스타일, 싸이의 네. 강남스타일이고 뭐 이 노래가 나오면 뭐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간에 전 모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분위기가 갑자기 업되는 같이 어허.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? 세기의 불출의 그런 곡이라고 볼 수 그렇죠. 있는 게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요. 어. 근데 이제 그 빌보드에 오르면서의 그 위치가 바뀐 게 어떤 그런 계기가 있냐면 보아나 원더걸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원더걸스가 올랐을 때 그 당시에 박진영 씨라든지 그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일이 음반사들이라든지 방송국에 돌아다니면서 플라이어를 나눠주고 정말 그 마케팅을 손수했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제발 이제 음악 좀 틀어달라고 얘기하고 네. 우리 원더걸스 출연에 대해서 이제 섭외를 하거나 정말 그야말로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매니저 역할들을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이죠. 네, 2002년, 뭐 2003년.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BTS를 출연을 시켜달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없고 뭐 알겠지만 지미 펠런 같은 쇼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그 투나잇 쇼 같은 경우에선 그 BTS의 출연에 대해서 뭐 최고로 그야말로 1년 전에 스케줄을 잡을 정도로 그리고 언제든지 BTS를 출연을 시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쇼에서는 가장 큰 영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입지가 정말 달라졌다라는 거를 보게 되면 격세지감을 좀 느낄 수 있죠.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플라이어도 나눠주고 발품을 팔면서 마케팅했던 K-팝의 그런 매니지먼트 기획사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K-팝이 전 세계적인 그 밑거름이 되는데 좀 공헌을 하지 않았나. 그 노고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.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참 10년, 지난 20년 동안의 K-팝의 위치가 좀 큰 걸음을 해왔구나. 좀 감개가 무량하기도 글쎄 합니다. 말입니다. 네. 아니 제가 듣기에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뭐 대치동에 전문 학원을 오픈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정말 네. K-팝이 학교를 만들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K-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네네. 좀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종로학원이라고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? 많이 알죠. 네. 네, 종로학원과 그 SM 엔터테인먼트이 이제 합작을 해서 대치동에 그 SM 아카데미라는 전문 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요. 그냥 우리 그 K-팝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훈련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고등학교 다니면서 K-팝을 훈련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규 과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. 공교육 시스템을.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대체 학교를 운영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코스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대신해서 이 SM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K-팝 아이돌 육성을 목표로 한다라는 건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학원의 한 학기 수업료가 무려 1,000만 원이라고 합니다. 한 학기에 1,000만 원. 네. 한 학기에 수업료 1,000만 원을 내고 그 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을 검정고시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면서 그야말로 정말 24시간 K-팝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제 그런 조건들을 좀 주는 거겠죠.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K-팝의 기획사라는 게 오디션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해서 그렇죠. 연습을 시켜가지고 했던 그런 시스템인데 처음부터 내가 돈을 내고 기획사로 들어가는 것.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SM 아카데미라는 게 한국의 K-팝 발전에
우울한 징조가 아닌가.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재능을 개발하기보다는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재능을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돈으로 사겠다는 문화자본 산업의 왜곡된 형태가 아닌가라는 거죠. 물론 세계적인 PGA나 LPGA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야 하고 또 세계적인 피겨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현지 훈련이라든지 해외 코칭을 받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는 자본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이긴 하거든요. 하지만 SM 엔터테인먼트가 기존의 오디션과 훈련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면서 거기에서 정예부대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K-팝 가수가 되고 싶은 어린 학생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돈을 벌는 시스템으로 아카데미를 만들겠다.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다 챙기겠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 하나가 옮겨가서 그야말로 오디션이 없어지면서 그냥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사회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왜 스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SM 아카데미를 졸업하는 스펙이라는 걸 또 다른 만들어서 상품화 시켰다라는 게 이게 지금 문화자본의 계급주의를 아주 노골적으로 형성하겠다는 그 의도가 아닌가. 누가 아이디어를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K-팝의 앞으로의 미래와 발전에 도움이 될까?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좀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로 인해서 오히려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고 오히려 K-팝이 비틀어진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여기에 장학생의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따로 오디션을 봐서 돈은 많이 없지만 재능이 뛰어난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한 학기 수업료가 1,000만 원이면은. 그런데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. 뭐 요새 뭐 예술 대학이 많잖아요. 맞아요. 뭐 가서 네네. 그럼요. 뭐 실용음악과라든지 네, 노래 잘하는 많죠. 학생들도 많이 가고 방송연예과 뭐 연극, 네. 영화, 뭐 연출 이렇게 네. 가서 그런 거를 또 졸업한 학생들이 또 정말 영화계에 많이들 그럼요. 지금 저 활동을 예.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러한 것은 전문학교는 완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, 어린 학생들을 지금 데려다 놓고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네. 하긴 그런데 또 SM 아카데미를 졸업을 한다고 해서 이 모두가 전부 다 연예계 그 K-팝의 가수들로 데뷔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. 개런티 된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그 미래를 좀 지향을 하면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본인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것과 달리 어린 학생부터 이제 욕을 하겠다라는 건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그 스카웃을 해서 혹은 리크루트를 하거나 오디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열어놓고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상한 버전으로 지금 왜곡이 되고 있다. 많은 생각을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에도 예술고등학교가 있을 텐데 그런 데서도 이런 것을 그럼요. 한 맞아요. 과목으로 말이죠. 네. 뭐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전문 학교 학원을 만든다?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근데 오히려 방탄소년단 외국의 관광객들은 오히려 여기에 와서 K-팝을 좀 배워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외국에서 하지만 갈 사람들이 한 학기에 있을지도 1,000만 모르죠. 네, 하지만 한 학기에 1,000만 원을 내고 이거를 해서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특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K-팝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게 과연 이게 시장성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담보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게 조심스럽고 좀 되게 굉장히 노골적인 그런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.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지켜보겠지만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입장인 거죠. 네. 근데 그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면은 잘하는 아이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싹이 다르더라고요. 맞습니다.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보면 말이죠. 네.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학원에 가서 돈 내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잘할 것이냐? 글쎄요.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학생들은 어디 가나 다 잘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. 예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.